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프랑크 왕국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크게 교과서상의 큰 주제가 이제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라는 주제의 첫 시작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제목 자체가, 큰 주제의 자체가 고대 지중해 세계,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지중해 세계, 뭐 이런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 세계를 배웠고, 그리고 로마를 배웠죠.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서 출발한 나라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드디어 유럽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프랑크 왕국을 배울 거예요. 그럼 프랑크 왕국은 어디서 왔느냐? 게르만족이 들어오거든요, 유럽 세계에. 유럽이라는 이 세계 속에 게르만족이 들어오고, 이 게르만족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이 유럽이라는 이 지역에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 분열이 되기 전쯤에 이제 또 다른 노르만족이라는 또 민족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크게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노르만족의 이동, 이거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세운 프랑크 왕국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유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제 배울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크리스트교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크리스트교 세계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립하는 것까지, 이제 국교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봤다면, 이 크리스트교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법한 십자군 전쟁까지 그런 크리스트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크리스트교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잠깐 끊어서 이 서프랑크 프랑스, 동프랑크 독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섬나라인 영국, 이런 이야기들 잠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건제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거는 같이 묶었다가 또 지난 시간과 같이 너무나 길게 녹음하면 안 되니까, 녹화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그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될 쯤에 들어온 노르만족, 이렇게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이 게르만족이 이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배웠느냐? 로마를 배웠죠.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이제 분열을 했었는데, 이 소로마가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멸망을 했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게르만족에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한편 동쪽에 있는 이 동로마는 아직 멸망을 안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려 1000년이 더 지속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잔티움 제국도 이제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한 프랑크 왕국을 배우고 나서 이 이야기도 이제 이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해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유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이전까지는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배웠고, 유럽이라는 말이 드디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등장을 했느냐? 자, 로마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이 세운 이 프랑크 왕국이요. 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드디어
현재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은 그 내부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만의 유럽이라는 같은 공동체를 지금 현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다져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럽 세계의 형성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 세계의 형성이라는 게르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세운 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지금의 유럽이라는 이 정체성이 프랑크 왕국이 시초다, 다져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게르만족의 이동부터를 유럽의 유럽사를 배울 때 중세의 시작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발전을 해서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다져서 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힘이 약해질 쯤에 또 새로운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요.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런 세력들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이 마자르족은 이제 뭐 훈족의 일파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따 마지막에 그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가서 동프랑크 배울 때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지금의 뭐 헝가리 쪽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만족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눠진,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프랑크가 나눠진 이후에 그 내부에 이제 노르만디 공국이라는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노르만족이 들어와서 얘네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르만족도 우리가 같이 배울 겁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이제 막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기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민족을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민족이라는 것이 대단히 구분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대략적인 그 알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도 대체로 어디서 많이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그 형성을 했던 기억이, 여러분 시기 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또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책을 보고 대충 이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경우에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책들도 많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게르만족이, 노르만족이 어떤 민족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이에요.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들어와서 프랑크 왕국을 세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목 자체에 게르만족의 이동을 우리가 정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게르만족이라는 이 민족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은 원래 발트해 연안에서 살았던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발트해 연안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발트해 보이시죠, 여러분? 유럽의 지금의 뭐 덴마크, 스웨덴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발트해, 그러니까 이 발트해 연안에서 원래 수렵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던 민족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을 당시, 로마 제국이 힘이 강성했을 당시에도 그 경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강성할 때는 그 경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던 민족이었죠. 이 발트해 연안이 이제 원래 그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경의 비중도 높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뜻하고 어때요? 기름진 곳으로 이제 농경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도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힘이 셌을 때는 그들이 이렇다 할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 나름대로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서 조화를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훈족이 여기 보이죠, 여러분? 훈족. 자, 훈족은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흉노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흉노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훈족이 동부 유럽으로 미룬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르만족들이 또 더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이해되셨죠? 게르만족이 원래도 이제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나름대로 소장농이나 용병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훈족이 위에서 무서운 훈족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럽 역사 속에서는 정말 흉포했다, 잔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노족의 일파로 흉노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훈족이 이렇게 밀자 게르만족들이 밀려서 유럽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대규모의 이제 게르만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서로 막 곳곳에 나라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그 안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죠. 여러분 보이실 것 같아요. 소고트족,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그 다음에 동고트족,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발달 왕국인데 이 반달족, 이것도 게르만족의 일파예요. 이 반달족이 게르만족의 일파인 게르만족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또 있었던 건데 그 반달족이 또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고트족, 그 다음에 소고트족, 부르근트족, 반달족, 그 다음에 프랑크족, 여기 보이시죠? 좀 주의 깊게 보세요. 프랑크족. 느낌 오시죠? 이 프랑크족, 게르만족의 일파였구나. 그런데 이 프랑크족, 우리가 배우는 나라 이름이 프랑크 왕국인데 그렇게 연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게르만족의 여러 일파들이 훈족에 의해서 밀려서 유럽 내부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프랑크족이었던 거죠.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것이고 결국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나머지 게르만 민족들, 소고트족, 동고트족들을 정리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게르만족이요, 인구 증가나 그 다음에 농경지 부족,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약화 등등으로 인하여 서서히 유럽 세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훈족이 4세기 후반쯤에 이동을 하자 소고트족이 이동을 하면서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소로마 제국 곳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때 이제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가 소로마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소로마 멸망당하고 게르만족이 점령하게 됩니다. 한편 동로마는 이제 계속해서 1000년을 더 갔다. 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많은 게르만족 일파 중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프랑크족이고 이가들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오늘 배울 프랑크 왕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로마 멸망. 그 중에 프랑크족, 프랑크 왕국, 나머지 게르만족 정리해서 여기에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것이고 동로마는 한편 계속해서 지속이 됐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 나중에 따로 배울 거고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수많은 부족들 중에서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프랑크족이 나머지 게르만족들을 정리하고 유럽 세계에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다지는 프랑크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뭘까? 아주 많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원주지를 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원주지가 어디냐? 라인강 부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가장 먼저 다른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의 원주지를 버리고
이제 훈족에게 밀려서 유럽 세계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죠.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원주지를 버리고 이렇게 유럽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프랑크족은 자신의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하는 형태로 서남쪽 방면으로 팽창하는 형태로 단거리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라인강 부근이었대요. 어디 라인강 볼까요? 여기서 라인강 보이시죠? 그죠? 라인강.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강 부근이 원래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프랑크족의 원주지인데 그 원주지를 이 프랑크족은 버리지 않고 팽창하는 형태로 이동했다라는 것이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 다른 게르만족을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두 번째는 로마의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지역의 로마인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의해서 공인받은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국교화시켰잖아요. 맞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미 나라의 종교로 이 로마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미 국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민족들이 그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크족이요, 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로마인이랄지 이 안에 있던 교회 세력과 마찰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주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지혜를 우리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될 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자신의 주관을 지키되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화, 개방적인 태도,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배움의 자세이다라는, 또 갑자기 역사적인 또 교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두 번째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지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리적으로 동로마 이쪽이었겠죠. 동로마나 그다음 이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거는 이제 타고난 운이겠죠. 그것 역시 이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로마랄지 이슬람이라는 이런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좋은 위치였죠. 그래서 이 지역 라인강 부근에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해 가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부족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로마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갈리아 지방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건 역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래로 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고, 이 게르만족의 프랑크족이 드디어 프랑크 왕국, 베르만족이, 여기 나와 이런 문장 있죠. 사실은 이런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장 안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아주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포된, 그러니까 축약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 중에 갈리아 지방에 자리 잡은 프랑크 왕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종이 치네요. 종소리 끝나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프랑크 왕국은 크게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이렇게 바뀝니다. 프랑크 왕국 내에서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메로베우스 왕조, 메로빙거 왕조라고도 하고요. 카롤루스 왕조,
카롤링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메로빙거, 카롤링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용어를 들었을 때 뭐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메로베우스 왕조를 먼저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카롤루스 왕조로 넘어갈 건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다. 자, 클로비스라는 이 인물이 5세기 말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을 합니다. 왕조를 건국을 해요. 그래서 이 왕조를 건국할 때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파였던 소고트족이 원래 있었대요. 소고트족, 뭐야 갑자기 소고트족.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소고트족 여기 보이시죠? 게르만족의 일파였어요. 원래 이 지역에 이제 소고트족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 소고트족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을 해요. 아타나시우스파로.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아서 이제 이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얼핏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서고트족을 몰아냈는데 서고트족이 뭐를 믿고 있었다?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대요. 뭐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파가 전통 교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타나시우스파가 전통 교리로 인정받았죠. 근데 아리우스파 어땠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소고트족이 이 아리우스파였던 거예요. 얘네들을 몰아내고 이 클로비스,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해서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아서 카톨릭 교회와 이 프랑크 왕국, 유대를 성립을 함으로써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겁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수많은 부족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클로비스에서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글자 이것만 써놨잖아요. 개종.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로비스 개종했다더라. 그래서 로마인과 융합을 했고 왕국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게 바로 유럽 세계의 형성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배경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클로비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왕실이 좀 내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바로 그 왕 아래 궁제라는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궁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궁제라는 용어가 원래 이 게르만족의 전통 중에 어떤 땅이 있으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땅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각각 이 아들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권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 나라가 이제 조금 그 이론적으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 아들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뭐 궁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상이라고 할게요. 재상. 왕이 아닌 재상. 궁제라고 불리우는. 자, 이 궁제 중에 이제 이 궁제에게 실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궁제가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궁제가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사람 중에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힌트. 카롤루스 왕조? 이 정도만 우선 힌트 드릴게요. 자, 아직은 이 카롤루스 마르텔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뭐예요? 궁제예요, 여러분. 이 궁제였던 재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궁제가 어떤 일을 달성해내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을 해내요. 전쟁에서 이겨요. 이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퇴하는 큰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우마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슬람 왕조를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우리가 유럽사 배울 때 꼭 나와 얘들아 중요해 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와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침입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트루푸아티아 전투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여기 있다. 지도를. 자,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슬람 왕조 시기 때 지금 여기 지도는 뭐 후우마이야 왕조인데 그때 당시 일은 우마이야 왕조 때 일입니다,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가 세력을 점점 형성해 가면서 이베리아 반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세계까지 넘어와요. 트루푸아티에 여기서 프랑크 왕국과 이슬람 세력이 크게 한판 붙습니다. 여기서 이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요, 이슬람 군대를 격퇴해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슬람 세력이 이겼다면 아마 지금의 유럽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지 않을까. 뭐 역사에서 if는 없지만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투예요. 그들의 역사에서는, 서양사에서는. 그래서 트루푸아티의 전투에서 이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군대를 격퇴했고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다라는 것. 로마 교회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습니다. 로마 교회와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는, 크리스트교를 지켜냈으니까. 그래서 카롤루스 마르텔,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더욱더 궁제로서 더 큰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메로빙고 왕조에서 궁제였던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자신의 아들에게 실권을 넘겨주면서 아들이 카롤루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여러분? 아들이에요, 피핀이 아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메로베우스 왕조의 이제 그 피핀도 처음에는 궁제였어요. 카롤루스 마르테르 그 아들이었던 피핀도 처음에는 이 메로비우스 왕조의 궁제였습니다. 근데 거의 이 카롤루스 가문이 지금 현재 궁제만 궁제이지 거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교황이 왜 지지를 받았는지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지에 대한 대가로, 교황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내가 왕으로 네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해서 얻은 땅이 바로 라벤나 지역인데, 이 라벤나 지역을 로마 교황에게 바칩니다. 기증을 해요. 자, 이렇게 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또 한번 거기가 어딘지 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서 확인합시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살살 보이시는 땅 보이시죠? 이 색깔. 피핀이 기증한 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약간 진한 파랑. 그죠? 여기가 원래 그 롬바르드 왕국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롬바르드 왕국은 또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롬바르드족이 세운 나라였겠지. 그럼 롬바르드족은 뭐야? 게르만족의 일파예요. 맞아요.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그때 당시에 이 롬바르드족이 이제 여기에 이게
살고 있었는데, 공국을 세워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피핀이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기 라벤나 있죠? 이 지역을 교황에게 바칩니다. 교황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제 기브 앤 테이크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교황령, 지금도 교황령이 있죠, 여러분. 이 교황령의 시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교황령의 시초다. 그리고 피핀의 왕조가 이제 개창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디까지만 설명했냐면, 카롤루스 마르텔이었던 이 궁제가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고 여기서 교황에게 예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피핀이, 궁제였던 피핀이 이러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라벤나 지역을 쳤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카롤루스 왕조가 개창할 수 있었던 이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상 금지령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두시면 이 카롤루스 왕조의 개창 배경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이 성상 금지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726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동서교회가 조금 분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어요. 크리스트교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동쪽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 쪽으로, 서쪽은 로마 쪽으로 이렇게 교회 세력이 조금 분열되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서교회가 더 완벽하게 분열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뭐냐? 자, 성상이야, 성상. 자, 이때 당시에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의 이제 주도 세력. 그때 당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그 교황과 황제가 이제 좀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자, 동쪽에 레오 3세가 있어요. 황제인데 이 사람은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원이,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자, 그때 당시 이제 수도원이 성상 숭배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 성상 숭배적인 경향이 강한 수도원 세력을 억제하려고 성상 금지령을 반포해 버리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자, 보자. 성상, 뭔가 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크리스트교의 교리에 의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상을 금지하는 성상 금지령을 반포해요. 사실은 자신의 목적은 따로 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는 서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서로마 교황,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로마는 멸망을 해버렸어. 누구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많은 게르만족의 일파 중에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어. 그지?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에 지금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도 막아냈잖아. 소로마 교황의 이쁨을 받고 있잖아. 지금 이런 상황들이야. 그런데 소로마 교황의 입장에서 이 게르만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필요했어요. 왜? 많은 게르만족들이 문맹이거든. 성경 말씀으로는 교화를 할 수가 없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르만족들을. 그래서 성상이 있어야지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서쪽은 성상이 필요한 것이고 동쪽은 성상이 필요가 없어. 원래 원칙이 그거거든. 성상은 할 수 없거든. 우상숭배 금지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마 교황이 비잔티움 황제와 또 갈등이 있어요.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레오 3세가 1차적으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버리거든요. 성상 숭배 금지령이 원칙이니까. 그리고 또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바꾸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상황 봅시다. 이 상황에서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새로운 보호자가 교황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이탈리아 쪽의 롬바르드족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었고 교황은 불안했고 자연히 프랑크 왕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피핀이 저 왕이 오르고 싶어요.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했고 교황이 이거를 오케이 하면서 카롤루스 왕조가 개창하게 된 겁니다. 좀 되셨죠? 제가 너무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항상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좀 녹화 시간이 길어지고 정리할게요. 자, 정리 안 해도 될까? 그래, 과감합시다. 과감하게 정리 안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만 잡으니까. 자, 카롤루스 마르텔, 트루프아티의 전투로 이슬람 세력 물리쳤고 한편 교회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동쪽의 비잔티움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자 소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을 교화하는데 성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롬바르디아 팽창 속에서 불안했고 이 상황에서 피핀이 도와줘 오케이 하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로 카롤루스 왕조가 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카롤루스 왕조의 전성기가 바로 카롤루스 대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왕이 아니네, 황제네. 그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사를마뉴. 자, 사를마뉴예요, 이 사람이. 사를마뉴라고도 부릅니다. 카롤루스 대제라고 불리우는 이 사를마뉴. 이 시기의 전성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 오늘의 프랑크 왕국 끝나요, 여러분.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고 옛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시 차지하는, 다시 정복하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정복지에 이제 교회를 세운 그 인물입니다. 자, 사를마뉴 첫 번째. 여기에 선생님이 너무 지금 간단하게 써놔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이 카롤루스 대제 크게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 사람 영토 확장 전쟁했다. 여기서 성공했다. 그래서 멸망당한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롤링거 르네상스. 이 이야기 할게요.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 이야기 할게요. 그럼 영토 확장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영토 확장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롬바르드족을 계속해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롬바르드족을 완전히 평정해요. 게르만족의 하나였던 이 롬바르드족. 아까 피핀이 롬바르드 공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가 어디 있니, 얘들아? 여기 있다. 라벤다 지역을 교황에게 바쳤죠. 그 롬바르드 공국 이야기입니다. 이 롬바르드족을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이 롬바르드족을 완벽하게 평정을 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 자, 땅을 봅시다. 카롤루스 대제의 세력 범위 이제 나와 있는데, 즉위시의 영토는 이 정도였는데 더 이제 커진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해서 동으로 진출해서 보헤미아,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까지 지금의 정복을 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아래쪽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에 어때요? 거의 반틈 정도까지. 그죠? 동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봅시다. 동쪽으로 경계선을 지금의 엘베강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지금의 에스파냐 쪽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브루타뉴라는 지방인데, 이 에스파냐와 브루타뉴 지방을 제외한, 브루타뉴 좀 깊게 보세요. 봐두세요, 여러분. 이쪽 지역을 제외한 대서양 쪽과 북해 연안 쪽 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로마 이북의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그리고 엘베강, 방금 말씀드린 엘베강 쪽까지, 여기까지 영토 확장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어디 빠져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이탈리아 빠져있죠. 시칠리아 빠져있죠. 시리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칠리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빠져있고, 브루타뉴 지방 빠져있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영토를, 과거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카롤루스 대제가 다시 차지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잠깐 알아두면 좋은 사건이, 또 한 번 전쟁이 하나 있어요. 피레네 산맥을 이제 넘어서 그 에스파냐의 이제 그 이슬람을 이제 한번 공격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철수하면서 이 피레네 산맥 쪽에서 그 이쪽에 살고 있는 이제 이 바스크족이라는, 지금의 이제 이 에스파냐 민족,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사라센이죠. 이슬람 세력이죠, 여러분. 이 바스크족의 세력을 이제 받음으로써 하나의 이제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투가 지금까지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전해 내려와요. 그 작품이 바로 롤랑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롤랑이라는 그 무훈시라고 해요. 롤랑이란 사람의 그 이제 지금까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지도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옆으로 건너가 볼까요? 자, 지금은 지도로 봤을 때 어디 엘베강 어딨니? 엘베강. 그죠? 여기 보이죠? 엘베강. 그래서 동쪽으로는 거의 엘베강까지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쪽 좀 이쪽에 브루타뉴 지방 제외했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지금도 브루타뉴 반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엘베강 쪽 브루타뉴 지방 제외하고, 그 다음에 피레네 산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피레네 산맥을 이제 남부 쪽에 이제 이쪽이 카롤루냐인데, 여기 피레네 산맥 보이죠, 여러분? 카탈루냐 보이고, 이쪽 지역에 이제 약간 완충지대를 이제 만들어 놔요. 에스파냐와 그 서로마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 지역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 그 다음에 브루타뉴 좀 이쪽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엘베강 이쪽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디까지였어요, 여러분? 로마를 포함하고 있는, 그죠?
이탈리아 이쪽까지. 그래서 이쪽까지. 그다음에 시칠리아 섬이나 이탈리아 남쪽은 포함 안 하는. 여기까지가 이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때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서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럼 서로마 황제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 교황이었던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인정을 해줘요. 당신이 프랑크 왕족에서 지금 현재 원래는 여러분 어땠어요? 카롤루스 왕조의 왕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롤루스 왕조의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조의 왕이었을 뿐인 이 사르마뉴를 교황이었던 교황 레오가 너는 이제 서로마 황제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영토 자체도 이미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를 했고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고 왕을 넘어서서 서로마 제국의 대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이제 나중에 황제권과 이제 교황권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관을 해줘요. 왕관을 씌워줘요. 자, 카롤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 교황이었던 레모 3세가 실제로 크리스마스 날 그랬어요. 800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가한 카롤루스 대제에게 이제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서로마 황제 관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당신은 이제 서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비잔티움 황제로부터 간섭을 벗어났기를 원하는 교황, 그리고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카롤루스 대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지금 현재 서로마 황제와 교황과 사이가 어때요? 좋아요. 그죠? 사이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도 813년에 승인을 받아요. 나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야. 너 비잔팀 제국 인정해. 실제로 인정해 줍니다. 미카엘 1세 때였는데 그때 어디 주고 인정받냐면 그 아드리아에 연안 도시 하나 주고, 아드리아해가 이쪽 근처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로 볼까요? 이 아드리아해 연안 이쪽 근처에 그 연안에 그 도시 하나 이제 주면서 미카엘 1세가 비잔틴이 승인을 해줘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 정당한 서로마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꽃을 피웁니다. 바로 카롤루스 르네상스. 자, 얼마나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알퀸이 어디냐? 그 지금의 이쪽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지금도 유명한 그 문화 도시이자 어디니 독일의 알퀸 이쪽 근처 어딘가 있을 건데. 찾았니 여러분? 여기 있다. 아닌데. 알퀸 어디니 알퀸? 여기에요, 여기. 알퀸. 그래서 이 알퀸이 이제 이때 당시 여기에 수도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이 알퀸 등 쪽에 알퀸의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아헨인데 내가 계속 알퀸의 학자를 불렀는데 어쩐지 내가 지금 계속 너무 이름이 다르다 싶었네. 지금 여기 아르헨 보이죠 여러분? 이 아헨, 그때 당시에도 이름이 아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녹화를 해버리면 선생님의 실수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가지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르헨, 알퀸 좀 이름 비슷하잖아. 변명을 해봅니다. 이 아르헨이라는 여기가 이제 이때 당시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세운 이 프랑크 왕국의 이제 수도였는데 이쪽에 이제 궁정학교를 개설을 해서 학자들을 막 불러요. 그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알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알퀸 이랬는데 알퀸 등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고전, 라틴어, 문법, 논리학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후원을 해줘요. 궁정학교나 수도원에 학문이나 고전 연구를. 그래서 로마의 고전 문화가 엄청나게 이 시기에 고전 연구 그리고 필사하게끔 시켜요. 라틴어 문법을 수집해가지고 수도사들한테 이렇게 필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또 이제 수도원에서는 이 카롤린거 문자를 또 소문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의 소문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 궁정학교 그리고 이 수도원에 그 학문과 고전 연구를 후원을 해줌으로써 로마의 고전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게르만 전통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무슨 문화? 중세 문화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롤린거 르네상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카롤린거 르네상스 영토 확장 이야기 했고요. 그 땅 봤고요. 그리고 그 영토가 실제로 소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한 만큼 실제로도 소로마 황제로 인정을 받아서 대관식을 했고 세 번째로 카롤린거 르네상스 이야기까지 로마 고전, 크리스트, 게르만 문화 이 전통이 어우러진 중세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거. 카롤린거 르네상스 중요해요. 세 가지 요소 알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카롤루스 대제가 서유럽 세계에 미친 영향이 뭘까요? 한번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카롤루스는 서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대부분 다시 차지해가지고 분열된 서유럽 세계를 다시 통일했다라는 거. 두 번째,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했다라는 거. 세 번째, 문예 부흥에 적극적이어서 라틴 고전 문화를 부흥시켰다라는 거. 그죠? 중서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썼지만 로마 제국의 전통, 크리스트교, 게르만 전통 이 융합 가지고 와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카롤루스 대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뻔한 이야기죠. 역사는 항상 반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교훈을 얻는 거고 카롤루스 대제가 사후에 그 죽은 이후에 이제 분할 상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뱀의 조약 이렇게 써져 있는데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이거를 합쳐서 이제 뱀의 조약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그리고 후계자들 간의 다툼 이런 혼란을 겪었고 결국에는 베르댕 조약으로 인해서 베르댕 조약 경계 보이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어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베르댕 조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다시 한번 메르센 조약으로 이렇게 세 개로 메르센 조약으로 그래서 지금의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지금의 어디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렇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왕국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시작하는 이야기 할 거예요.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역사의 시작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섬나라 영국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 나라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꾸 노르만디 공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뭐야?
바로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2차적으로 이제 이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요. 노르만족이. 그러면 노르만족은 또 어떤 애들이냐? 지도 보고 그냥 우리 하게요. 지도만 그냥 보고 한번 살펴보기만 하면 오늘의 수업은 끝납니다. 원래 이 노르만족이라는 민족은 이제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노르만족 역시 게르만족의 일파래요. 같은 그 기원인가 보죠. 그런데 이제 이 노르만족의 원래 원주지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지금의 북유럽 쪽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원주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그 별명이 있어요. 바로 바이킹이 바로 그 바이킹이라고 불리우는 그 민족입니다. 노르만족.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럼 겉모습에 뭐 꽈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겉모습도 생각이 나지만 배. 그죠? 해양 세력이라는 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노르만족이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르만족의 이동 역시 사실은 게르만족이 이동한 것과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춥잖아, 얘들아. 춥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이게 찾아 내려가는 거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노르만족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일명 바이킹족이라고 불리는 이 북방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다음에 덴마크를 원주지로 하는 이 게르만의 일파 쪽이 또다시 9세기 말쯤에 뛰어난 항해술을 토대로 심지어 얼마나 항해술이 뛰어났느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그 발견을 하기도, 이런 이야기 또 그냥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괜히 어지럽고 하니까. 자, 어쨌든 이 항해술을 토대로 유럽의 해안, 내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그 이동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쫙 오른쪽으로 가서 키예프 공국 노브고로드라는 곳에 이제 기지를 건설을 해서 키예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의 러시아 세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러시아로 진출을 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 쪽으로도 갑니다. 프랑스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쭉 이쪽 그리고 이쪽 보이죠? 여기가 바로 노르만디 공국. 노르망디라는 뜻 자체가 노르만 사람들에게 인정해서 준 땅이라는 그런 용어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제 노르만족이 이제 그 침입을 해요. 10세기 초 쪽에 서프랑크 쪽에. 그래서 이제 세느강 하구 일대 쪽을 주고 봉신으로 삼죠. 그래, 땅 줄 테니 나에게 충성해라. 땅 줄게. 인정해 준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후에 커져가지고 노르만디 공국이 되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영국으로도 갔다. 그지? 노르만 왕조, 영국의 노르만 왕조, 프랑스의 노르만 공국, 그 다음에 키예프 공국, 러시아, 노브고로드 공국. 심지어 이제 해양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배 타고.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을 해요. 시칠리아 왕국, 이탈리아에.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원주지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의 노르만, 프랑스의 노르만디 공국, 러시아의 피에프 공국, 그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이탈리아에는 뭐? 시칠리아 왕국. 네. 모두 다 얘들아? 모두 다? 인디아나 존스. 모두 다 노르만족이 활동을 해서 이동을 한 노르만족의 이동.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 중프랑크, 서프랑크, 동프랑크 하면서 뭐 키예프랄지 용어, 노르만디 공국이랄지, 노르만 왕국이랄지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할 때
아, 노르만족들이 또 이동을 해서 세운 나라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미리 노르만족의 이동, 일명 바이킹족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봉건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죠. 봉건 제도. 너무 중요한 이 봉건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 각각의 역사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놓친 부분은 제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도로도 한번 쭉 본 것 같고 지도로도 한번 쭉 본 것 같고 뭐 여기에 반달족, 귀족의 모습, 훈족의 일파, 여기 세운 게르만족의 훈족의 일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다니까. 이게 문제야. 훈족이 밀어서 내려온 게르만족의 일파, 그 다음에 메로베우스 왕조, 뭐 카롤루스 왕조 이야기도 역사부도에 좀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너무 중요한 이거 카롤루스 대제가 서유럽 세계 결국에는 미친 영향, 이거 이야기 너무 제가 강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헨 대성당, 아까 아헨 어디였어요? 아헨이라는 이 지역이 카롤링거 리네상스의 수도 이루었던 궁정학교를 개설했던 바로 그곳 대표적인 건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 그 다음에 대관식 이런 이야기 뭐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